예, 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분자생물학 제2강. 오늘은 생명의 화학적 원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화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생명체는 화학과 물리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자 구조가 기본적으로 생명체의 화학적 기반이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된 핵을 주변으로 전자가 돌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이것은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지구상의 모든 물질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원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소는 한 가지 종류의 원자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물질을 우리는 원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운 주기율표라는 것은 각각이 원자를 양성자의 수대로 늘어놓은 그런 표가 되겠죠. 사실 그렇지만 생물학자는 주기율표에 있는 약 100개 나름되는 이런 모든 원소에 다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 생물학자는 주기율표에서 생물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원소에만 신경을 쓰는 편이다. 그렇다면 생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소는 무엇인가? 일단은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주요 원소는 6개입니다. 즉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이 주요 원소 6가지가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적은 양이지만 필요한 원소가 있는데 철, 마그네슘, 칼슘, 구리, 아연, 셀레늄과 같은 미량 원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소가 다른 원소와 반응하는 것은 원소가 가진 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원자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보어의 원자 모델에서는 원자가 안정적으로 원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자 궤도에는 2개의 전자가 필요하고, 두 번째 전자 궤도에는 8개의 전자가 필요합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탄소의 경우에는 두 번째 원자 궤도에 4개의 전자가 있기 때문에 모두 4개의 전자가 더 필요하고, 질소의 경우에는 5개가 있으므로 3개가 더 필요하고, 산소는 6개에서 2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자들은 자신이 최적의 전자 개수에서 모자란 전자는 어떻게 벌충을 할까? 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공유 경제인데, 모자라면 공유를 하면 된다. 즉 수소들은 각각 2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장 해피한 상황인데, 그것을 각각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지만, 이것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모여서 이것을 공유해서 두 개가 되면 안정한 상태가 된다. 탄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모두 4개이고 모자라는 수는 4개이기 때문에 다른 원자 4개의 원자를 빌려야 된다. 따라서 탄소의 경우에는 수소 4개와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메탄 가스의 메탄이 바로 이 원자인데, 수소 4개와 공유 결합을 형성해서 원자를 4개 빌려가지고 8개의 전자를 달성해서 이것이 안정되는 전자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수소의 경우에는 하나의 전자가 더 필요하니까 2개의 전자가 필요하고, 산소의 경우에는 2개의 전자를 더 필요해가지고 8개, 탄소의 경우에는 4개가 더 필요해서 8개의 전자를 필요한다. 이렇게 안정된 전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다른 원소와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를 공유하긴 하지만 항상 평등한 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은 원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주기율표에서
아래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성자가 많은 원자인데, 이런 원자일수록 그렇지 않은 원자보다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가령 수소와 산소가 만나게 되면 수소는 양성자 수가 하나고 산소는 8개이기 때문에 원자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그 산소 쪽에 더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긴다. 따라서 산소와 수소가 공유하는 전자는 산소 쪽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산소 원자는 보다 전자를 많이 뺏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음성이 성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자의 핵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전자에 미치는 인력이 다 다르다. 가장 강력한 거는 산소가 되고, 그리고 염소, 질소 등의 순서 등으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산소와 수소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으로 전자를 공유하기는 하지만 산소 쪽에 치우친 불평등한 공유결합이 된다. 반면에 탄소와 질소의 경우에는 별로 둘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전자를 공평하게 공유하는 비극성 공유결합이 된다. 그래가지고 문제는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에 의해 가지고 가령 산소 원자가 더 전자를 좀 더 많이 끌어당겨 가지고 부분적인 음전화가 생기면 이것이 다른 양전화를 끌어당기는 힘이 생성이 된다. 가령 이 산소에 수소가 2개 있는 것은 결국 물인데, 물의 경우에 산소 원자의 경우에는 전자를 더 많이 끌어당겨 가지고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이렇게 띄게 된 마이너스는 다른 물 분자의 수소를 또 끌어당기게 된다. 이런 힘을 수소 결합이라고 하고, 이것은 물, 단백질, DNA에서 모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의 성질은 수소 결합이 결정하는데, 물은 물 분자의 각각이 산소 원자는 옆에 있는 분자의 수소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것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물 분자는 다른 분자에 비해 가지고 더 강력하게 서로를 결합하고 있고,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려면 다른 물질에 비해서 더 많은 열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성질이 생기게 된다. 분자 중에서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 즉 전자의 분포가 불균형해 가지고 있는 분자들은 물에 끌리는 그거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비극성 분자는 자기들끼리 뭉치는 성향이 있다. 즉 극성 분자들은 이렇게 물의 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과 잘 어울리지만, 비극성 분자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만 뭉치는, 즉 물과 기름이 나누는 현상이, 이러한 원소끼리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힘이 바로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체막과 단백질을 생성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 그 외에 또 다른 힘이라면 이온 결합이라는 것이 있다. 이온 결합의 경우에는 가령 소금일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소듐과 염소의 경우에, 소듐의 경우에는 외곽에 전자가 딱 하나만 있고, 염소의 경우에는 전자가 7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듐은 하나 남는 전자를 그냥 버리기를 좋아하고, 염소는 하나만 딱 수입을 해오면 안정된 상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소듐의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상태로 존재하고, 그래서 Na+로 존재하고, 염소의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더 가진 상태로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것이 이온 결합이고, 이것이 가령 소금에서 나타나는 결합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그런 화학 결합이 힘의 순서는 어떻게 되나? 가장 강력한 것은 역시 공유 결합으로서
이것은 힘이 약 50에서 100 정도 된다. 상대적 힘이 그 정도 된다고 하면 이온 결합이나 수소 결합은 3에서 7 정도로 훨씬 약하다. 그리고 그 다음의 소수성 상호작용이나 반대발스 상호작용 같은 것은 그 비극성 물질이 극성 물질을 피하려는 힘이나 비극성 물질 간의 상호작용인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작은 힘이다. 그렇지만 생체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이런 원자들은 그냥 각각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러 개의 원자들이 모여가지고 작은 집단을 이루고 있고 이것에 의해 가지고 특정한 화학적인 성질을 주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히드록시의 경우에는 그 물과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OH인데 이것이 탄소 두 개와 만나면 에탄올이 우리가 하는 술이 되는 에탄올이 되게 되죠. 그리고 알데하이드나 케톤 혹은 카르복실과 같은 그런 것들은 각각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작용이로서 각각의 분자에 특정한 화학적인 성질을 주게 된다. 그 외에 아미노기의 경우에는 아미노산에 많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고, 인산기의 경우에는 생명의 에너지 근원인 ATP에서 있고, 인산과 인산이 만난 구조에는 많은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 황이 들어있는 이것의 경우에는 두 개의 그 C올기는 반응을 해가지고 서로 SS 결합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단백질에서 내부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 결합입니다. 결국 그 생체에서 역할을 하는 물질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생체 고분자에 의해서 주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 분자량이 매우 큰 고분자 물질로서 이것은 단량체라고 불리는 작은 분자들이 공유결합에 의해서 형성된다. 가령 단백질의 경우에 단백질의 단량체는 아미노산이고 탄수화물의 단량체는 각각 당이 된다. 단량체와 중합체의 그런 비율을 본다면 단량체는 그냥 레고블럭 하나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중합체는 이러한 레고블럭이 결합이 돼가지고 구조물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생체 고분자의 생체 내의 비율을 보면 약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이 약 70%는 물이고 약 한 30%가 생체 고분자인데, 그 중에 약 절반 이상이 단백질, 그리고 그 핵산에는 DNA와 RNA를 포함하는 핵산이 있고, 그리고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생체 고분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체 고분자는 어떻게 합성되고 분해가 되느냐? 일단 생체 고분자가 합성되기 위해서는 물이 두 개 제거되고 단량체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결합이 돼가지고 점점 길어지게 되고, 반대로 그 생체 고분자가 분해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물이 첨가돼 가지고 다시 중합체가 단량체로 분해되게 된다. 그래가지고 그 축합 반응에는 에너지가 소요되고, 이것이 분해되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주요 생체 고분자의 경우에는 탄수화물, 지질, 핵산, 단백질이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탄수화물과 지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탄소가 물이 들어갔다라는 그런 뜻이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탄소 1원자당 물 하나가 결합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많은 물질의 생물이 에너지원이고 에너지 저장 형태이기도 한다. 그래가지고 단당류에는 탄소가 5개로 되는 5탄당과 6탄당이 있는데, 데옥시리보스와 리보스는 DNA와 RNA의 구성물질이 되고, 6탄당에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와 같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기본적인 물질이 되게 된다. 그리고 다당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두 가지 당이 만나가지고 이런 글리코시드 결합이라는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가령 설탕의 경우에는 글루코스와 포도당과 가당이 만나가지고 슈크로스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 다당류의 경우에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물질로 많이 사용된다. 가령 식물에서는 우리가 녹말이라는 것으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고 포유류 그 동물의 경우에는 글라이코겐이라는 그런 형태로 저장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섭취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써야 될 때 이것을 에너지를 저장해 놓기 위해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저장해 놓는데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식물의 경우에 셀룰로스라는 섬유소라는 물질로 식물이 세포벽과 같이 단단한 구성 요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유소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셀룰로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탄수화물로서 쉽게 분해되지 않는 안정적인 화합물이다. 반면에 전분과 글리코겐은 쉽게 분해되는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그렇다면 왜 같은 다당류인데 셀룰로스가 좀 더 안정한 고분자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셀룰로스의 경우에는 각각의 분자 간에 좀 더 수소결합 형성이 더 쉽기 때문에 더 많은 결합을 하고 더 많은 결합으로 그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분해가 어렵다. 그러므로 셀룰로스는 구조물질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지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기름이라고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탄화수소이다. 즉 탄소와 수소로 주로 생성된 화합물이다. 보통 이렇게 그 탄화수소는 주로 탄소와 수소로 결합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탄소와 수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들 간은 그 전자를 누가 많이 뺏기고 뺏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과 같이 그 물에서 산소와 수소처럼 전자를 많이 뺏어가 가지고 극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탄화수 화합물은 극성을 띠지 않고 수소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질이라는 것은 동식물성 기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극성 공유결합 때문에 물에 녹지 않는 주로 탄화수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동물에 많이 있는 지질로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긴 탄화수소 사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서 이것은 물에 매우 친하지 않은 그런 기름과 같은 물질이다. 우리가 그 생물에 있는 그것을 기름과 같은 물질을 했을 때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는 게 있는데, 포화지방산이라는 것은 탄소 사이의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매우 빽빽하게 결합을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것을 떨어뜨리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이 매우 높다. 반면에 불포화지방산은 그 탄화수 사슬에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이 가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자 내에 꺾임을 유발해 가지고 빽혹히 쌓이는 것이 힘들어진다. 따라서 불포화지방산은 그 녹는 점이 매우 낮고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그 생물에 나오는 기름에 올리브유와 같이 상온에서 액체인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버터와 같이 고체인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 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것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 생체에서 중요한 그 지질로는 인지질이 있는데, 인지질은 지방산과 인산화합물이 있고, 이 인산기에는 음전화가 있어가지고 물에 친한 성질을 띠고 있지만, 연결된 지방산은 그 물에 친하지 않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질은 물과 기름에 동시에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그 인지질은 그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생체 이중막이 그런 주된 구성 성분이 된다. 즉, 비극성이고 물을 싫어하는 꼬리는 안쪽에 쌓여서 물과 멀어져 있고, 그 인산기가 되어 있는 머리는 바깥으로 향해 가지고 물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생체 내의 분자가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 분자의 형태가 변화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생물계에서는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대사라고 한다. 이 대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간단한 분자를 연결해가지고 복잡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이것은 낮은 에너지 상태가 있는 것이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화작용의 경우에는 복잡한 분자가 분해돼가지고 간단한 분자가 만들어지고, 이 복잡한 분자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생명체에서는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모든 반응의 경우에는 우리는 연력학 법칙에 따르게 되는데요. 연력학 법칙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서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좀 더 중요한 것으로서 고립된 계에서 무질서도, 즉 엔트로피는 점점 증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엔트로피를 낮출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은 생명체의 생명과 동떨어진 것처럼 생명 현상과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체는 고립된 계가 아니고 외부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이 엔트로피를 증가한다면 생명체 내에서는 엔트로피 감소가 가능하다. 엔트로피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계속 고도의 조직된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 에너지는 어떻게 얻느냐. 즉, 이화작용을 통해 가지고 복잡한 분해를 통해 가지고 얻을 수밖에 없다. 즉, 우리는 몸 1kg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약 110kg의 음식물을 분해해야 한다. 이것은 생명을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에너지 투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물의 경우에는 다른 생물이 합성한 생체 고분자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신이 필요한 생체 고분자를 또 만들게 되죠. 반면에 식물의 경우에는 태양의 빛을 에너지로 흡수해서 광합성을 해서 생체 고분자를 합성하게 됩니다. 결국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의 에너지의 원천은 근원적으로는 태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은 근본적으로 생물에 기생하는 생명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화학 법칙과 에너지를 어떻게 획득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았습니다.